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일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도 아침에는 약간 비가 뿌렸죠. 근데 지금은 맑은데요. 그래서 오후부터는 다시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예보입니다. 지금처럼 비가 오면 기온이 내려갔다가 다시 더워지는 것을 반복하면서 가을이 아마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가을 우리는 위기니 위협이니 하는 말을 좀 듣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을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계절 자체를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희망은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희망을 가질 자유를 빼앗을 존재는 아무도 없으니까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정치권이 높다 하되 출발 새아침 아래 메이로다. 나란 일을 논하는 선비들의 이야기 공간 출발 사랑방. 예, 한 주간의 정치권 정리해보는 순서죠. 출발 사랑방. 오늘도 매주 금요일 날 함께하는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먼저 경기대학교 김홍국 겸임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미래전략개발연구소의 김우석 부소장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속담 해야죠, 속담. 속담 꼽아오셨죠? 네, 예, 뽑았습니다. 김홍국 교수님. 예. 네, 이번 주 제가 뽑은 것은 노루를 피하니 범이 나온다. 노루 산에 갔는데 예. 깜깜한데 갑자기 노루가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놀래서 네. 노루를 피했더니 그 무서운 호랑이 범이 나오는 건데요. 예. 일이 점점 더 험해져 간다. 이런 상황을 이 사자성어로는 설상가상이다.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 이제 우리 정부의 이 북미 관계, 대북 관계 좀 뭔가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과거의 대북 관계 지난 보수 정부에서 완전히 강경책만 쓰다가 아무런 일도 못 하고 우리 정부가 정말 무력화됐었지 않습니까? 최악의 상황, 개성공단도 폐쇄하고 지렛대도 없어진 상황에서 이제 베를린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북한을 잘 끌어보려고 했는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과거 대통령에게 볼 수 없었던 정말 분노의 화염과 분노라는 아주 지금까지는 사실은 미국 대통령의 수사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거친 정말 거기에 또 더해서 북한의 독재자인 김정은 위원장 또 거친 말들 나오면서 지금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지금 거친 말이 아니라 이거는 쏘겠다는 거예요. 쏘겠다는 네네. 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뭔가 좀 좋은 일을 만들어보고 싶은데 꼬이고 있는 상황 걱정이 됩니다. 예, 김우석 부소장님. 저는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게 옛날에 근데 이게 속담인가요? 아니 배경을 들어보시면 압니다. 너무 예리했나 봐. 죄송합니다. 예. 어떤 왕이 신하에게 명령을 했답니다. 이 세상의 지혜를 모두 모아와라. 그래가지고 이 신하가 고민을 하다가 12권 정도로 모았답니다. 그래서 보고를 했더니 너무 길다. 그래가지고 한 권으로만 모아와라. 그래서 한 권으로 했더니 그러지 말고 한 줄로 해라. 이게 보통 지도자는 짧은 보고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줄로 하려고 하니까 그 결과가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 였다라는 거예요. 요새 보면은 정부에서 입만 열면 몇십조 원 공약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책 발표를 하고 있는데 이 재정 지출이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라고 계속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이게 그냥 공짜는 아니거든요. 이게 부채를 내거나 아니면 정말 세금을 올리거나 뭔가 대책을 내어야 하는데 이게 줄잡아 봐도 제가 어제 좀 잠이 안 와가지고 좀 계산을 해봤어요. 건강보험 8.7조, 기초연금 4조, 노인연금 4조, 원전폐기 2.6조, 노조에서는 6조 얘기하지만 최저임금 시행보조 3조, 군인급여 1조, 공무원 임용 4조, 그래가지고 줄잡아 봐도 한 30조 정도가 나와요. 근데 이게 매년 30조 정도 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예산이 400조 아닙니까? 400조면 안 됩니다. 예. 아니 지금 400.7조인가 정상 예산은 400조가 안 되고요. 추경까지 이제 매년 추경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거의 10%를 이렇게 매년 올리고 지금 아직
불과 몇 달 사이에 이렇게 올렸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올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도라고 하면은 나중에 지금 받는 사람들은 다 좋겠지만 이 후세들이 이걸 어떻게 감당할까? 이번 정부가 아니라 그 다음 정부는 어떻게 감당할까? 이런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역시 한 줄이 지혜가 참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하나씩 짚어보죠. 아까 김홍국 교수님이 얘기했죠. 김정은이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 얘기했는데 이게 이 김정은이 그러니까 북한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는 포위 사격을 하겠다 괌을 이러면서 아주 구체적이에요. 어디를 지날 때는 몇 분, 17분 45초가 지난 후에 통과를 하고, 예? 초까지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이게 지금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한다라는 거 자체에 대해서 첫째, 북한이 쏠 거라고 보십니까? 김홍국 교수님? 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이런 얘기들을 했을 때 대부분 실행에 옮겼는데요. 북한은 말뱉으면 하긴 해요. 네. 그런데 문제는 일단 내용을 좀 저는 북한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이런 계획들을 8월 중순까지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겠다. 그리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결정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현재 상태에서는 미국에 대한 엄포,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북한의 발언이 계속해서 지금 상승 곡선, 다시 말해서 더욱더 악화된 발언으로 상대에 대해서 벼랑 끝 전세를 펼치고 있는 것. 소위 말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스스로가 과거에 얘기했던 미치광이 전략이라고 하는 협상에서 가장 강한 전략. 원래는 협상학에서는요 가장 약자가 그리고 약자인데 그중에서도 이 강한 이 내성을 가진 그런 쪽에서 벼랑 끝 전술을 펴거든요.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또 벼랑 끝 전술을 펴면서 이 두 개가 서로 악순환의 상승 작용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저는 이러한 상황이 서로 간에 계속 악화된다면 그것들을 약간의 이 경로라든가 또는 거리는 좀 다르게 쏠 가능성은 일단은 있다고 봅니다. 예. 김은석 소장. 사실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양자가 오가는 설전이 아무리 심해도 사실 그 맥락으로만 보면은 좀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작은 개가 만약에 도발을 한다라고 하면 큰 개는 어찌됐든 체면을 위해서건 뭐가 됐건 이걸 안 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는 도발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게 만약에 도발을 하는 행동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미국의 입장에서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야 동맹국이니까 그렇다 치지만 괌 같은 경우는 자기 영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영토로 공격하는데 그거를 그냥 놔둔다라고 하면 세계적으로 조롱거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는 양자가 사실 일촉즉발인 건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북한이 일반 공중파로 이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했다, 안 했다라고 하는 건 전문가들의 얘기지, 일반 인민들한테 얘기할 때는 그거는 거의 정부에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걸 또 돌리기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참 양쪽의 딜레마 같은 상황인데, 북한에서도 최고 권력자인 김정은이 결단을 하면서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미국이 워낙에 강경하기 때문에 고민이 클 거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내국인들을 위한 거라고 하면 쏘지 않을 수는 없다. 그 경계선에서 어떻게 선택할 거에 따라서 결국은 고스란히 그 피해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게 된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그렇죠. 여기서 저는 미국과 한국의 위기 관리 능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고를 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결정을 한다라는 게 이제 북한의 현재까지 발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미국이 일정하게 북한에 대해서 어떤 마쿠에서 협상의 그런 틀들이 각오한다면 사실은 북한은 이 미국의 유화적인 제스처에 우리에게
뭐 굴복을 했다라면서 사실은 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들은 북한에서 언제든 만들 수 있거든요. 아니, 근데 그 미국이 지금 뭐 쏠까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고 미국이 지금 문제시는 거는 핵을 장착한 ICBM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마크 협상이라는 거 하려면은 북한이 예를 들면 내가 핵을 장착한 ICBM을 기본적으로 포기할 의사가 있다라고 해야지 대화가 되고 협상이 되는 거지. 예?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땐 야 일단 우리가 대화를 한번 해보자. 이거는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땐 미국이 무릎 꿇은 게 되고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사실은 자칫 잘못된 시그널을 북한에게 주는 것은 북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핵도미노로 일으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신 교수님 지적이 타당하고요. 네.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쭉 상황을 본다면 우리 북한과의 그런 대결 상황이 될 때도 미국과 북미 간의 뉴욕 채널과 유럽 채널 다양하게 가동이 됐었습니다. 지금까지 뭐 쭉 사례 보시지만 옛날 얘기죠. 아니 최근까지도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ICBM이 개발됐다라는 사실 자체는 이거는 완전히 우리가 그래서 게임 체인저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중대한 상황이라는 건 저는 위기의 상황이라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대신에 거기에 대해서 위기라고 해서 계속 이 상황을 방치하고 있을 거냐. 저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 되고요. 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 미국이 이란의 핵 문제라든가 과거에 뭐 여러 국가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미국이 어떻게 했습니까? 결정적인 상황에서 미국에 유리한 판을 만들어서 결국은 그 상황을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정부나 대통령과 다르지만 미국 외교가에서 나오거나 미국 외에서 나오는 얘기는 또 다른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상황을 어떻게 하면 한국이 이 부분에서 좀 최소한도 미국의 이 결정 과정에 우리 한국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또 북한을 바꿔낼 수 있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제재와 압박이라는 틀들 그리고 북한을 바꿔낼 수 있는 틀과 동시에 북한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화의 얘기들이 우리가 북한에게 뭐 야당식에 구걸한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우리 당당하게 북한에 대해서 우리 얘기를 전달하고 우리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는 그런 틀들을 계속해서 저는 만들어가는 거예요. 위기 관리 능력이 바로 가장 중요한 때가 이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은석 부장님. 사실 맞는 말씀이긴 한데 그거는 그냥 얘기일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우리 정부에서 얘기하는 건 대화를 계속 강조한다라고 하면서도 압박으로 계속 가는 게 현 정부에서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압박 기조를 계속 가야 하는데 문제는 이 압박 기조가 북한을 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북한은 지금 마지막 단계에서 핵을 가지고 있으면 협상에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는데 이걸 포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환상적인 일이다. 그래서 이미 북한을 핵을 가졌을 때를 상정하고 이미 가졌다고 보는 거고 뭐 미국 정보부에서는 이미 소형화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일본도 어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상정해놓고 북한이 이걸 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는 거지 이게 미북 문제니까 우리에는 상관없다. 이런 자세로 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예요. 북한에서 얘기하기를 서울도 불바다다라고 얘기하는 게 미북이 같이 핵 균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미국을 직접 쓰면 반격을 받을 게 뻔하거든요. 북한에서 선택은 미국에게 판단이 좀 애매한 상황으로 공격을 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북한에서 핵을 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한반도에 있는 미군 부대를 공격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북한에서도 이게 우리 영토를 공격한 거야? 뭐야? 이러다가 우리 영토를 직접 공격하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고민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는 일본 선택지는 역시 대한민국이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생각하고 거기에 대비를 해야지 미북 문제니까 우리는 그냥 대화만 하면 된다. 인도적인 부분만 하면 된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도박장에 배틀하는. 아니, 근데 지금 우리 정부도 사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우리도 뭔가를 하려고 노력을 해요. 제가 볼 때 우리 정부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단 할 수가 없는 게 북한이 무리하고 얘기를 할 생각이 없어요. 당연하죠. 네? 왜냐하면 저는 이 부분에서 네. 주목할 부분이 뭐 하실 말씀? 아니야. 할 말씀이 있는 게 아니고 4345님의 문자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고양이가 생선을 훔쳐 먹으려고 노리고 있는데 호랑이가 생선을 지키고 있는 통에 실행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부터 어떻게 해보자고 호랑이에게 덤비는 건데 멍청한 생선은 지가 결국 먹잇감인 줄 인식 못하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느니 니네 좀 사이가 좋게 지내라더니 중재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중재하겠다느니 하네요. 이게 이제 청취자분 4345님의 문자인데요. 예. 우리 정부 입장은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북한에 대해서 무조건 제재 압박만 얘기하면서 아무런 역할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그 사이에 더 많은 핵과 미사일을 개발하고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지렛대를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는 그 무능하고 실패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이 대북 정책에서 지금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이제 출범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사실상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할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북한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런 신호를 보내면서도 북한을 바꿔낼 수 있는 그런 역량들을 가져야 되고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래서 현재 대화의 주체에서 우리는 사실상 제외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렇죠. 사실. 그런 측면에서 북한과 미국 간에 현재 전개되고 점점 더 가열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미국에 대해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런 딜레마들, 다시 말해서 핵이 있는 세상에서 북한을 견제해야 되는, 북한과의 관계를 만들어야 되는, 특히 미국 영토에 대해서 위험을 느끼면서 북을 관리해야 되는 그런 미국의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식의 강경한 방식이냐, 아니면 의회나 각계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지금은 대통령의 그런 거친 발언을 통해서 북한과 그런 외교를 할 때가 아니다라는 미국의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설득하고 또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을 미국 최고의 우방이라고 하는 우리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밝혀야 되고요. 북한에 대해서는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입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십자라든가 군사회담 모든 것을 지금 북한이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악화됐던 남북관계가 지금은 우리 정부의 족쇄가 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서 우리의 메시지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저는 막전이든 막후든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면서 할 수 있는 위기 관리 능력이 그래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김은석 부장님. 이거 계속 얘기해봐야 서로 평행선일 뿐인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북한의 대화를 응하지 않으면 우리가 대화를 강조해봐야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찌됐든 미국과 그 북한 중에서 뭐를 선택해야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한미동맹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북한과는 계속 대화 채널을 열어놓겠다고 하지만 대화를 빌미로 해가지고 북한이 도발을 하는 것들을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거기에 대비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사드 문제 같은 경우에도 설치해라라고 하면서 추가로 해라 그러면서 결국은 지역 주민들 몇 명 되지도 않는 그 주민들을 설득하는데 이렇게 시간을 많이 끄는 거 아니에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조사가 갔는데 그거를 뚫고 가지 못해. 아니, 전자파를 확인해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논의하자고 그러는데 확인도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 정부가 두 가지 메시지를 계속하면서 우왕좌왕하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결국 그 우왕좌왕함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거고 적은 그 우왕좌왕 때문에 도발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입장은 지금은 상황을 냉철하게 보고 방향을 정했으면 그 방향으로 쭉 가는 게 중요한 거지. 좌고우면하면서 우왕좌왕은 최악의 과정이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거 얘기는 다음 주에 또 하고요. 박기영 맞나요? 네,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이름. 이 박기영 본부장 얘기 좀 하죠. 이 박기영 본부장이 황우석 사태에 연루가 돼서 공직에 물러났었습니다. 다 아시죠? 지금 과학계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서울대 교수들이 지금 연판장 돌리고 있답니다. 이 사람 하면 안 된다고. 근데 어제 기자회견에서 사과는 했는데 물러날 생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홍국 교수님. 저는 사퇴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애초에 인사가 잘못됐다. 특히 박기영 본부장은 과거에 이제 과학기술 보좌관을 하면서 그 당시에 소위 말하는 황우석 사태에 대해서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사퇴했던 당사자 아니겠습니까? 예. 물론 청와대에서는 공도 봐야 된다. 과도 있지만 공도 봐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자 당시에
받았던 충격들 12년 전 상황이지만 지금도 뭐 생생하지 않습니까? 예. 온 국가가 혼란에 빠졌고 과학기술에 대한 믿음들이 사실은 사라졌던 부분들. 그때는 네이처지 편집장 제가 그때 다른 방송에서 방송 진행하고 있었는데 제가 그 일본에 있더라고요. 네이처지 아시아 지부는. 네네. 그 네이처지 편집장이 우리나라 왔잖아요. 황우석 사태 때문에. 그래서 그때 제가 인터뷰를 했었어요. 스튜디오에서. 그러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에 그런 논문 조작이라든가 또는 뭐 난자 매매부터 시작해서 예.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고 대통령에게 제때 보고가 되지 않음으로 해서 난자 불법의 채취 문제도 그렇습니다.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진 당사자였는데 이게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국민들에게 과연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연구와 관련해서 신뢰해 줄 것이냐. 저는 신뢰를 주는 게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초기의 인사 차관급 아니겠습니까? 이건 과감하게 결단하고 새 정부에 지금 계획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특히 북미 관계 지금 뭐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 아까 뭐 우왕좌왕이라고 표현하셨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투트랙으로 다양하게 우리 위기관리라는 그런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도리어 이런 사안이 정말 어려움을 겪게 한다. 초기에 잘못하면 이것이 개혁의 동력을 저해하고 자칫하면 국민들에게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전반에 대한 불신을 갖게 하는 사안이다. 이런 측면에서는 저는 과감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 초기의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빠르게 국민들께 이 얘기를 해드리는 것. 그렇지 않으면은 그동안에 봤지만 과거에 뭐 브릭스라든가 연구자들의 이 반발은 아주 상상을 초월할 정도거든요. 그게 뭐 야당의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목소리 일치하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진퇴를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봅니다. 물론 뭐 그때 의혹이 난자 불법 채취 의혹 여러 가지 의혹이 나왔었습니다만 거기에 뭐 박기영 본부장이 직접 연루가 됐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황우석 사태 전반에 걸쳐 가지고 공동 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뭐 이런 부분 어제 본인도 사과했습니다만 자 김우석 부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그 우왕좌왕이라고 현 정부가 우왕좌왕한다라는 거는 뭐 투트랙으로 볼 수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수단을 가지고 있느냐예요. 네.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그 말씀은.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니고. 아니 그 얘기를 강조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아니 제가 말씀하시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아니 그래도 우왕좌왕이라고 하는 거는 오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투트랙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두 가지 수단이 다 있는 거예요. 북한에서 대화를 하자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화를 할 수 있는 게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무력이라고 하는 또는 제재라고 하는 무력 제재라고 하는 수단이 있어요. 우리는 양쪽 다 수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단이 없는데 대화만 계속 강조를 하고 또 어떤 때는 미국이 얘기한 압박을 또 그렇다 하고 이렇게 하니까 국민들이 수단이 없는데 양쪽을 다 메시지를 보내고 있으니까 우왕좌왕으로 보이는 거고요. 단선적인 사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교는 굉장히 복합적인 그런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남들이 보면은 이 박기영 본부장이 미국 사람인 줄 알겠어요. 제가 그래서 박기영 본부장 얘기를 하겠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게 모처럼 김 교수님하고 동감이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박기영 본부장은 좀 사실은 그 사이언스지 계제의 문제가 아니라 연구비 문제입니다. 연구비를 그 부당하게 받고 부당하게 썼어요, 그때. 그게 문제가 되는데 지금은 연구비를 20조나 나눠줘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관리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게 그때 사건으로 알려지는 거고 지금 뭐 정부에서는 그 경험을 높이 샀다라고 하는데 전과가 경험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진짜 그 우리가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커를 고용한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유용할 것 같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유용하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박봉 부장이 어제 사과를 하면서 기회를 달라 이런 것들은 국민들한테 그렇게 받아들이긴 쉽지 않다. 게다가 서울대 교수들이 뭐 얘기하고 과학자들이 반대하고 이런 와중에서 정부에서 이 부담을 계속 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중요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잡음들을 좀 피해가는 게 현명한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본인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혹은 청와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저희가 다음 주에 지켜보고 다음 주에 또 계속하죠. 금방 가요. 이 두 분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대학교 김홍국 겸임교수, 미래전략개발연구소 김우석 부소장 두 분과 함께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듣겠습니다.
예, 8시 40분 15초 지나고 있습니다. 금요일 아침 출근 상황 알아볼까요? 김미란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금요일 출근길 아직은 정체 구간이 많은 모습인데요. 먼저 서해안고속도로는 목포 방면 비봉 나들목을 4km 지난 지점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있었습니다. 처리 작업은 끝났지만 사고 여파로 2km 구간이 밀리고 있습니다. 경인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부천 부근부터 신월까지 아직 3km 구간 정체가 되고 있는데요. 국회대로 따라 화곡고가 위에 서도 차간역이 많이 좁혀져 있습니다. 반대 인천 쪽도 부천 부근부터 부평까지는 양 방향이 밀리고 있고 이후 서인천까지 4km 구간이 정체입니다. 도심 경인로 서울교 남단 쪽 보고 있는데요. 영등포 역 쪽으로 출근길 정체가 많은 모습이고 반대 공동역 가는데도 신호 대기 시간이 길어져 있습니다. 한강을 따라 강변북로 구리 방면 행주대교부터 한남대교까지 밀려 있는데요. 나란히 가는 올림픽대로도 행주대교 이전부터 여의도권 일대 이후 청담까지 속도 내려가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위기의 한국 경제. 하지만 해법은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 또 다른 도약을 준비하는 코너. 출발 새 아침 경제 빅 이슈. 경제 현안을 짚어보는 순서죠. 오늘도 서울대학교 이필상 교수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1분기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1%였던 모양이에요. 근데 2분기에는 0.6%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게 제조업 가동률이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경기 회복세가 이게 그러면 사라지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기 회복세가 사라졌다기보다는 경제의 원래 모습이 다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1분기 경제 성장률이 1.1%를 기록해서 예. 올해 경제 성장률이 3%를 넘을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성장률이 2분기에 0.6%로 떨어지고요. 또 예. 제조업 가동률이 6월 현재 71.6%인데 이것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의 최저치입니다. 예. 올해 들어서 수출이 살아나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경기 회복세가 나타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경제 살리기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우리 경제는 수출 산업이 이끄는 구조입니다. 수출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계속 증가세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예. 이것이 경제를 살리는 것이다 이런 어떤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 수출 증가가 일부 업종에 국한해서 경제 전반적으로 성장을 이끌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부 대기업 그들만의 잔치라는 겁니다. 여기는 내수는 가계부채와 고용불안으로 인해서 계속 침체 상태고요. 그러니까 경제가 다시 기력을 잃는 그런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정말 경제에 올바르게 인식하고 근본적으로 살리는 그런 정책을 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파리 부동산 대책이 경기 회복에 악재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까? 예, 파리 부동산 대책이 아주 강경한 대책이기 때문에 예.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부정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8%였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1.6%는 건설 투자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설 투자의 경제 성장 기여율이 50%가 넘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이번에 초강수의 팔리 이제 부동산 안정 대책이 나오니까 건설 투자가 위축될 가능성이 큰데요. 예.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은 건설 경기가 침체하면은 매년 성장률이 0.5%포인트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실업자가 15,000명 증가할 것이다. 이런 어떤 분석을 내놨는데요. 이런 분석이 맞을지 안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경기 회복에 부정적인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성장률이 떨어지고 실업자가 좀 는다고 해서 그럼 부동산 쪽에 그냥 놔둘 것이냐.
그거는 아니라는 것이죠. 이 부동산 투기 때문에 만약에 경제가 성장된다면은 그것은 거품 성장이라는 것이거든요. 또 소득 분배 악화라든가 주거난이라든가 부작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경제 성장률이 좀 떨어져도 일단 부동산 투기는 잡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뭐 이것이 아마 일반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게 제조업 가족률이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이랬는데 7월 제조업 일자리는 14개월 만에 최대 증가를 기록했다. 네. 이 얘기인데요. 예. 이게 왜 그런 거예요? 뭐 좋은 소식이긴 한데요. 예. 그 지난 7월 취업자 증가수가 31만 3천 명이었습니다. 예. 지난 6월 30만 1,000명보다 12,000명이 증가한 것인데요. 예.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31만 3천 명 취업자 증가 가운데 제조업 취업자 증가가 5만 명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14개월 만에 최대 증가라는 겁니다. 예. 제조업이라는 것이 경제의 등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제조업에서 이렇게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경제가 근본적으로 살아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분석이 가능한데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걸 속단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요. 지금 제조업 취업 증가의 가장 큰 원인이 수출 증가거든요. 그런데 수출 증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업종에 국한되어 있고요. 경제 전반에 파급 효과가 아주 낮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 2분기에 성장률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출 증가가 일단 제조업 일자리를 좀 더 많이 만들고는 있는데 이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경제가 살아난다 이렇게 이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수출 증가에도 착시 효과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또 무슨 얘기예요? 이거 우리가 좀 정직하게 봐야 될 사안인데요. 우리 경제가 수출이 뭐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경제 일어난다. 이런 어떤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착시 효과가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첫 번째 착시 효과가 뭐냐면 수출 증가율에 착시 효과가 있다는 것인데요. 작년에 수출이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면서 아주 저조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제 올해 수출이 늘어나니까 실제 증가는 별로 없다는 것이거든요. 기저효과 때문에. 그다음에 또 문제는 수출 내역에 착시 효과가 있다는 건데 7월 수출 증가율이 19.5%입니다. 그런데 19.5%가 주로 반도체와 선박 수출 증가율이라는 것이거든요. 수출 증가율 19.5%에서 반도체와 선박 수출 증가를 빼면은 실제 수출 증가율은 2.8%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작년에 원래 수출이 낮은 상태인데 여기서 2.8% 증가한다? 이거는 작년과 수출이 별 차이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할 만한 사항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선박 수출 이 증가 숫자가 이제 좀 문제가 있다는 건데 그 선박의 수출 통계를 낼 때 배를 다 지어서 발주자에게 넘겨야 수출로 잡힙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선박 수출이 늘어났다 하는 것은 그 이미 다 지은 배가 있다. 옛날에 수출 받고. 그렇죠. 그러니까 조선산업이 호황이었던 2015년 이전에 수출 받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올해 선박 수출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착시효과가 크다는 것이고요. 네, 여기 또 하나 문제는 이 보호무역주의 압박이라는 차원에서 이제 착시효과가 상당히 있다는 건데 우리나라 수출이 굉장히 이제 견고하게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런 어떤 기대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국가인 중국과 미국이 다 이제 숨통을 조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중국 수출은 사드 보복 때문에 타격이 더욱 이제 확대될 가능성이 크고요. 예. 또 미국 수출은 한미 FTA 개정 때문에 또 불안한 상태거든요. 수출을 회복했다, 살아난다 이렇게 이제 낙관하는 것은 착시 효과라는 거죠. 더군다나 그 옛날에 우리나라 수출 품목의 효자 중에 하나가 그 자동차 아니었어요, 그죠? 네. 근데 이 자동차 어제도 뭐 기사 제가 잠깐 봤는데 이 자동차 산업의 위기설이 지금 나돌고 있는데요. 네. 자동차와 반도체가 우리나라 산업의 두 기둥인데요. 그 두 기둥 중에 하나인 자동차 산업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선 문제는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사드 보복 때문에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이 이제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데 지난 상반기 현대자동차하고 기아자동차 중국 판매가 47%나 감소했고요. 앞으로 더 감소율이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 이제 긴급한 현안으로 떠오른 것이 3조 원짜리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인데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라. 그래서 갖가지 수당을 더 달라. 이렇게 이제 3조 원 규모의 소송을 노조가 이제 건 건데 1심 법원 선고일이 선고가 곧 나올 예정입니다. 예. 근데 만약에 이것이 이제 정말 통상임금을 인정해야 된다. 이런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게 나오면은 기아자동차는 근로자들에게 3조 원의 피해 금액을 이제 보상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기아자동차는 적자 위기입니다. 근데 이것이 기아 자동차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나라 전 이제 기업들은 되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통상임금 문제가. 네. 그래서 그게 큰 지금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그 GM이라는 자동차가 우리나라에 지금 진출해 있는데 10월쯤 그동안 적자가 아주 많이 누적됐기 때문에 한국에서 철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제 임직원 16,000명이 해고를 당할 수가 있고요. 또 그 가족과 합치면 30만 명이 생계를 위협받는다는 것이거든요. 자동차 산업 우리나라 주력 산업 중에 하나인데 예. 흔들리니까 자동차발 제2의 IMF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어떤 우려까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그러면 언제 이게 좀 그 능력을 발휘할까요? 예, 정부가 새로 출범하면서 정책을 시작했으니까 아직 효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는데요. 일단 여러 가지 불안 요인들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소득주도 성장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비정규직 축소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은 경영난이 가중되고 오히려 실업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제 소득주도 성장의 정책 수단으로 쓰고 있는 것이 기초연금을 올리겠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겠다 등등인데 이건 정부 재정이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어떤 불안감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부자 증세라든가 법인세 인상 등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거 이렇다가는 기업도 투자 더 위축된다. 그리고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간다. 이런 어떤 불안 요인들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정말 소득주도 성장이 성공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아직 확신은 서지 않고 있는데 일단 소득주도 성장 우리 경제가 추진해야 될 방향이고 성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고 친다면은 예.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좀 고치고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올바르게 추진하는 그런 어떤 대응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이런데 정부는 내년에 1인당 GDP 3만 불 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예, 그게 뭐 좀 아주 불안한데요. 그 작년에 우리나라 국민 1인당 GNP가 27,500달러였거든요. 예. 근데 정부는 올해 경상경제 성장률을 4.6%, 내년에 경상경제 성장률을 4.5% 이렇게 이제 추정하고 있는데 그렇게만 된다면 3만 달러가 숫자로는 가능합니다. 근데 변수가 많다는 거죠. 지금 이 성장률이 더 떨어진다. 더 나아가서 워낙 환율이 절하된다. 예. 이쯤 되면 이게 어렵다는 건데 중요한 것은 3만 달러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얼마나 경제가 제대로 살아나느냐, 일자리를 만드느냐. 이런 질적인 성장의 문제라는 것이죠.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이필상 교수였습니다. 예, 모처럼 이번 주말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주말을 만끽하는 그런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지금 북한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우리를 우울하게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을을 기다리는 희망을 가지시고 이번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월요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죠. 신유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